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1845년 아일랜드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자밭이 썩어가는 동안 바로 옆 항구에서는 곡물을 실은 배가 영국으로 떠나고 있었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먹을 건 있었는데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70년 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석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780만 명이 밥을 못 먹어서 나라를 떠났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쌀이 남아 도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매년 오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 가진 게 많을수록 오히려 망하는 구조인데 실제로 65개국을 20년간 추적한 논문이 이걸 증명했거든요. 왜 있는데 못 쓰지? 그리고 이 구조가 지금 우리 장바구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1845년에 감자 역병이라는 곰팡이가 퍼지면서 감자 수확량의 75%가 날아갔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감자는 우리로 치면 쌀이에요. 주식이 한 방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인구 820만 명이었던 나라에서 4명 중 1명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역병 때문에 굶은 거 아닌가 싶잖아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역병은 아일랜드만 덮친 게 아니었거든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유럽 전체가 똑같은 역병을 겪었습니다. 벨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곡물 수출을 막고 국민한테 직접 나눠줬어요. 결과요? 굶어 죽은 사람 사실상 0명. 같은 역병인데 한쪽은 0명, 한쪽은 100만 명.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역병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결정적이었다는 뜻이겠죠. 그 다른 뭔가가 뭘까요? 당시 아일랜드 땅의 80%는 영국인 지주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일랜드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농사 지은 밭인데 주인은 서울에 사는 건물주고 나는 거기서 감자만 캘 수 있었던 거예요. 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은 전부 건물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썩었을 때 밀은 충분했거든요. 근데 그 밀의 주인이 굶은 사람이 아니라 영국에 있던 지주였던 겁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보다 영국에 팔면 돈이 되니까 기근이 도는 7년 내내 곡물이 배에 실려 나갔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조가 170년 뒤에 형태만 바뀌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3038억 배럴. 이 수치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한국이 290년 동안 석유를 쓸 수 있는 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석유가 잘 팔리면 달러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많아지면 자기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석유 말고 다른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안 팔리거든요. 이게 마치 한 과목에서 100점 맞으니까 다른 과목 공부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석유가 전체 수출의 96%까지 올라갔고 공장은 문을 닫았고 농사도 안 지었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전부 석유를 팔아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석유값이 76% 폭락합니다. 시험 하나에 올인했는데 그 시험이 취소된 거예요. 1인당 소득이 12,0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월급이 16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이 된 셈입니다. 78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가 폭락을 겪은 노르웨이는요? 이 나라는 석유에 올인하지 않았거든요. 석유 수출 비중을 40%로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다른 산업으로 채웠고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은 국부 펀드에 넣어뒀습니다. 지금 그 펀드가 약 2,400조 원이에요. 한국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을 저축해 놓은 거죠. 같은 유가 폭락 속에서도 노르웨이는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석유, 같은 폭락인데 구조가 다르니까 결과가 완전히 갈린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유가 없으니까 교육이랑 기술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도 점검해봐야 할 구조가 있어요. 한국 식량 자급률이 45.8%라고 하면 절반 가까이 자급하는 쉽잖아요. 그런데 속을 뜯어보면 좀 다릅니다. 쌀은 100% 넘게 자급해요. 오히려 남아돌아서 정부가 사들여야 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쌀 말고 나머지거든요. 밀 자급률 0.7%, 콩 7.3%, 옥수수 0.8%.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빵, 라면, 두부, 식용유, 치킨에 들어가는 사료까지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의 원료가 거의 다 수입이라는 뜻이에요. 칼로리로 따지면 10끼 중 8끼의 원료가 밖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국제 밀값이 오르면 빵값이 오르고, 옥수수 값이 오르면 치킨 값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장바구니 전체가 오르는 구조인 거예요. 쌀은 남아 도는데 먹거리가 비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물가에는 유통비, 인건비, 기후 같은 다른 요인도 많이 작용합니다. 수입 의존만으로 전부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일랜드의 소유 구조, 베네수엘라의 석유 올인처럼 한국의 곡물 수입 의존도 있는데 비싼 현상이 만드는 가장 큰 틀이라는 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45년 아일랜드 항구에서 곡물을 실은 배가 영국으로 떠날 때 그 곡물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곡물이 아니었어요. 곡물이 누구의 것이었는가? 그게 100만 명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자원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자원이 어떤 구조 안에 놓여 있는가가 결과를 만듭니다. 모든 사건에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안에는 경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시대가 바뀌어도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경제와 놀자는 그 구조를 추적합니다. 다음 경제적 사건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